시중들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리더십이 우리가 배운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의아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제가 하는데 오늘 또 만들어서 사장이 말하자면 사장의 권한 가지고 아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잘 되느냐? 아니다. 앞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따르는 척하고 뒤에서는 돌아서서 욕을 수 있죠. 이게 이 막강한 자기의 주어진 권한만 가지고 아랫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더가 명령, 자기 중심의 그 명령을 가지고 리더가 아닌 신뢰, 믿음을 바탕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닌 리더가 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대에 이미 주장이 됐어요. 그게니프라는 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걸 발휘하다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처음에 환영받았을 것 같아요. 한 30년 후에 이제 헌터나 버라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걸 재점화를 하면서 책을 써나면서 그 리더십 이론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번트 리더십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사람 희생 헌신 봉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희생 봉사 헌신 요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학문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족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나 봐요. 사랑하죠? 희생적이죠? 이제 어머니의 희생은 눈물겹도록 이제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른데 봉사하고 헌신적인 그 가족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받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머니가 가족에게 하는 식으로 조직에서 사랑희생 헌신 봉사를 해서 조직원들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 필요할 것 같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그러면 서번트 리더십 사례는 모든 어머니,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은 어머니 리더십이다 라고 봐도 돼요. 근데 서구에는 그 부모에 대한 효심 이런 게 개념조차 없어요. 정의도 없고.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은 서번트 리더십에 어머니가 등장 안 해요. 근데 더한님만 어머니를 각별히 부각시키고 등장시킨 거예요. 자, 예수 간지 테레사 이 사람들 간단히 보면 자, 예수님이 서번트 리더십의 원조라고 봐도 또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발을 씻어줬죠.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제자들이 선뜻 응했습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미천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느냐.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유대 지역에는 풍습이 있어요. 하인이 하는 일 중에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 바로 주인의 발 씻어주는 게 하인의 임무요. 고유 임무요. 발 씻어주는 사람은 하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준다니까 어때요? 예수님 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섬기러 온 사람 같으면 발 씻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또 제자들 발 씻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성도들한테 섬김을 받을 게 아니라 섬겨야 되느니라. 그 말을 자기가 행동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서포트 리더십의 원조라고 할 만도 하죠. 그 논리가 맞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얘네들 또 신도들한테 섬김을 받을 게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되느니라.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목회하는 분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사도 한 4, 5년 해봤고 목사님을 한 9명 정도를 치러봤지만 오히려 목사님이 섬김을 받고 성도들은 거꾸로 돼요. 그건 예수의 뜻이 안 맞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섬겨야 되느니라. 그렇게 섬겨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나도록 인류에게 잊혀지지 않는 훌륭한 리더로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 영국 군인들이 인도 민중들이 대부 군중들이 수십만 명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무기가 들었지만 겁난다는 거예요. 왜 겁나느냐? 그들이 무기를 가졌다면 오히려 총을 쏴서 다 제압을 하겠는데 맨손으로 몰려오는 데는 대책이 없더라. 겁난다. 그러면 그런 민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리더가 누구였냐면 간디였단 말이에요. 간디는 그 리더십 일화가 많이 있지만 이 개인 사생활적인 면에서 한번 예를 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큰아들을 이제 사무원으로 고용을 원식으로 이제 맡기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났다고 차를 이제 고쳐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놈이 차를 얼른 고치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영화를 무려 2편이나 봤어.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퇴근 무렵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차량 부품 조달이 늦어져서 차를 늦게 고쳐왔노라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긴 말 안 하고 나는 걸어서 퇴근할 테니까 넌 차 가지고 와. 걸어서 퇴근. 몇 시간 동안? 무려 5시간 동안. 그러니까 간디의 아들은 5시간 동안 아버지가 걷는 뒤를 운전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후에 맞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간디의 그 행동을 분석해봐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했죠. 5시간간 헌신했죠. 그 다음에 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인도 민중들한테도 임했기 때문에 간디의 얘기를 일사불란하게 잘 따라주고 독립운동을 같이 할 수 있었다. 서포트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가 이제 수녀원에서 19살에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굶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돕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이 절에서 생활하는 거나 그 수녀들이 수녀원에 생활하는 건 일반 시민들 생활보다는 오히려 평탄하잖아요.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집잘 걱정 안 하고 그런 아주 평탄한 생활로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이분의 그 생각은 나 같은 사람 하나만 만들면 된다. 그럼 둘이잖아요. 그래서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테레사 수녀 같은 수녀들 몇 명을 양성했냐면 43,000명 보여.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자, 근데 테레사 수녀는 나는 없고 오로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마인드인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제 인도에서 케냐로 빈민 구제 활동을 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나왔어요. 기내식이 나왔는데 테레사 스님이 물어봤어요. 이것을 내가 안 먹으면 비용을 리펀해 주느냐 반환해 주느냐. 해준다. 얼마? 1불. 그럼 내가 안 먹을 테니까 나한테 1불을 달라. 그게 주변에 같이 갔던 일행들하고 주변에 다들 나도 해가지고 승객 127명 전원이 안 먹겠다니까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받았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안 먹은 도시락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회계 처분한다. 그럼 그것도 줘라. 그거 먹고 안 먹은 거죠. 그걸 가지고 빈민들한테 갖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내식이 나오는 그조차도 내가 이걸 먹는 것보다는 굶는 사람 먹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더 테레사라는 말은 어머니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했죠. 링컨이 정직한 링컨이라고 에이브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점원할 때 자기가 거스름돈 잘못 바꿔줬다고 5마일은 8kg요. 5마일을 자기가 가서 준 그런 사례도 있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는 선언문에 사인한 게 1863년 1월 1일인데 사인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옳은 일을 했다 라고 보람있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노예 해방이 그 간단한 것 같아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갑이요. 그렇죠? 노예 내지는 일반 시민은 의리고 그 갑의 이권을 빼서 나눠주는 거예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링컨이 사실 암살당하는 건 거기서 연유했다고 봐요. 미국의 그 유대인 비밀 조직이 프리메이슨 조직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생이 안 맞거든요. 아무튼 링컨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노예 해방 선언을 단행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항상 또 기준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 아버지예요. 링컨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 수선을 해주는데 그 고객들을 항상 만족시키려고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내가 아버지만큼 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자,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죠. 섬김을, 즉 사람, 희생, 헌신, 봉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인류의 스승이요 리더로 우리들 가슴에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죠. 자, 이 그림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어준다는 그 그림이 서번트 리더십의 상징적인 그림이 되겠죠. 이건 대전지방 고등법원 검사들이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벤트 행사를 한 거예요. 대성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 다 오라 해가지고 자식들이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발을 씻어주기 위한 행사를 하게 됐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이냐? 이 서번트와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서로 배치되죠. 리더십은 앞에서 이끈다, 통제한다. 서번트는 섬기다 이런 거기 때문에 봉사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서로 용어가 배치된단 말이에요. 의미상 상충된다. 근데 그린리프가 이 서번트 리더십을 책을 쓰고 주장을 당시에는 이들은 지시와 통제에 의존하는데 어떻게 섬겨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이래서 혼란이 있었어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피터 드러거나 스티븐 코비 등이 재정한 이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거죠. 그러면 이 피터 드러거는 누구냐? 미국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영학의 최고본이잖아요. 이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 알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세븐 해비트 이 과정도 있죠.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리더십 이론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기가 된 게 뭐냐? 아까 그린리프라든지 헌터라든지 버라디라든지 피터 드러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서번트 리더십 이론에 그
그 편입하게 한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헬만 헤세의 동방으로 여행이라는 소설이에요.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레오라는 사람. 근데 헬만 헤세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대작을 쓴 사람이죠. 그 헬만 헤세가 쓴 소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게 데미안, 그죠? 데미안. 그다음에 이방인.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저만 주로 기억하는데 고다마 시탈타. 고다마 시탈타라는 건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쓸 거예요. 큰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불교 종교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 6년을 다니고 학부 때 방학 때 일주일씩 3번 절에 가서 리더십 워크숍을 했어요. 그 생활은 스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는 알겠지만 바두공양이라고 하죠. 자, 불교 그 절에서는 자기 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에다가 자기가 먹을 밥하고 반찬을 다 거기다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걸 다 먹은 다음에 물을 부어서 닦아요. 그 닦은 물을 또 마셔요. 설거지 끝. 그러니까 부처님이 2500년 전부터 환경 정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경보 스님 여러분 알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참선을 배우기도 했는데 그렇게 6년간 또 절에 가서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불교를 제가 체험적으로 배운 것보다 이 헬만 헤세의 고다마 시탈타라는 책을 읽고 아 불교가 이렇구나. 그걸 더 쉽게 제가 느꼈달까 배웠달까 그런 소설 저자가 또 헬만 헤세 문제작 대작을 쓴 사람인데 자, 이 줄거리는 뭐냐면 서양의 종교 지도자들이 동방으로 단체로 여행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레오라는 사람은 하인 자격으로 참여했어요. 서번트. 하인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하고 집 나르고 밥하고 길 안내하고 이런 걸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순례자 집단에서 갑자기 레오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러니까 그 여행객들이 여행이 엉망으로 돼서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레오는 마치 공기 같은 존재예요. 공기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남이가 아주 참 유명한 노래를 했어요. 무슨 노래 했어요? 떠나보면 알 거야. 그렇죠? 있을 때는 몰라. 떠나보면 알 거야. 공기가 없을 때 공기의 존재를 느끼듯이 레오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레오가 없으니까 그 여행 자체가 엉망이 됐으니까 그 여행객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였어요? 레오였다 이거지. 그 레오는 나중에 이 여행객들이 중에서 한 사람이 3년에 걸쳐서 레오를 추적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해봤더니 사실상 그 여행을 후원했던 어떤 교단의 최고 리더더라고요. 거기서 깨우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레오는 리더의 위치인 하인 위치로 여행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더십은 남을 돕고 헌신하는 레오 같은 인물이 실질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철학. 그 당시는 지시하고 이끌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면모를 가진 걸 리더로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소설로 인해서 섬기는 리더십이 또한 필요하구나.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우치게 된 거예요. 헬만 헤세가 큰일 했죠. 자, 그러면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한 한국에서 사례를 하면 저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경숙 숙대 총장님,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인수위원회 위원장했던 사람. 이 사람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저는 이 사람 강의도 직접 들어봤어요. 이 숙대를 이경숙 여사의 이제 S라인 리더십
이 사람 목표는 2020년이 되면 국내 각계 지도자의 10%를 이대 출신이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건 굉장히 야무진 목표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대 요원들을 4S, S가 리더십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스칼라십, 창조지식으로 이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창조적인, 그 다음에 미래의 기술. 지금 기술은 지금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기술로 반백에 살릴 건가. 이걸 늘 고심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 누가 있죠? 삼성그룹의 이건희예요. 앞으로 5년 후에 뭘 해먹어야 되느냐. 그게 리더는 항상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미리 개발해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봉사성품을 가진 리더가 봉사 없으면 뭐 없는 찐빵이 되죠. 그 다음에 사운드네스. 이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의 선기물 리더십을 조사연구원에서 양봉무 박사라고 삼성경제연구원의 박사가 1년 반 동안 숙명여대에 파견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이게 개인의 리더십을 그것도 외국도 아니고 발휘하는 걸 연구를 하고 1년 반을 투자했다. 그 대단한 거 아니야? 그 대단히. 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연구원이 1년 반 동안 가서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쓴 책이 이경숙의 성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경숙 리더십의 책에서 이경숙 리더십을 빅토리라는 말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비전. 비전은 보이지 않는 미래상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상인데 꿈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해도 혼자 꿈은 꿈이지만 같이 꿈은. 그러니까 그 이화여대 숙명여대 집단원들이 동일한 꿈을, 동일한 비전을 갖게.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지식, 정보, 주전자 정신이라고 주전자 정신. 재밌죠, 주전자 정신. 주인 정신, 주인, 전문가, 자신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은 전문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식이 없으면 허당해요. 주인은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맞죠? 주인의식. 그래서 이런 주전자 정신을 또 활용시켰더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꿈을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스피치도 내 생각을, 내 꿈을, 내 계획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스피치를 배우는 거라. 그 다음에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여기서 창조적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이 시간 관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목표 관리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 쓰고 전략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세월이 전목 나오고 시간을 널널하게 그냥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창조적 시간 관리는 목표 관리다. 여러분들 목표를 글로 쓰라고 삼가에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죠. 썼습니까?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알뜰하게 관리해서 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진다. 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오픈마인드가 있죠. 이게 이경숙 총장의 리더십의 어떤 면에서는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뭐냐? 총장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대학 총장은 굉장히 권위적인 직책, 사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총장을 만나서 브리핑도 해봤지만 무슨 일로 언제 만나겠다는 사전 비서실에 승낙을 받고 만나거든요. 그냥 만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경숙 총장은 누구든지 뭐 경비 아저씨가 됐든 대학교 1학년이 됐든 말단 교직원이 됐든 숙명여대를 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비서실 통하지 말고 바로 들어라는 거예요. 어때요? 파격질입니까? 파격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열린 마음이죠.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레스폰시빌리티, 자기가 성과를 이뤘더라도 그 공을 아랫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 가지고 누구를 시켜서 일했다 그러면 공을 자기 걸로 되게 챙기죠. 근데 그렇게 했을망정 공을 아랫 사람들한테 전달시키는 거예요.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공은 아랫 사람. 그렇다고 내 공이 희석되고 내 공이 부인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예스, 긍정, 칭찬, 경영.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실패했다. 실패는 성공의 동반자라고 얘기했죠. 성공의 반대는 뭐라 했죠? 빨리 나와야 돼요. 포기라고 했잖아요. 포기. 네? 성공의 반대는 포기고 실패는 성공의 동반자라고. 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 분명히 했죠. 그래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미국은 이 벤처 기업인들이 실패하잖아요. 실패해도 또 돈을 내주는 거예요. 왜?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실패했을 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그걸 제가 강의할 때 뭐라 했어요? 걸림돌로 삼을 거냐 디딤돌로 삼을 거냐, 그것은 본인에 달려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걸림돌로 삼아서 거기서 좌절한다. 그래서 이경숙 여사의 리더십을 빅토리로 정리해가지고 쓴 책이 양정문 박사 쓴 성김의 리더십, 1년 반 동안 관찰한. 그래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속대가 어떻게 됐느냐, 디지털 대학의 선두주자가 됐다. 뭐냐? 정보화 평가, 무선 인터넷 모바일 캠퍼스. 이 모바일 캠퍼스가 세계 두 번째. 그러니까 미국 신문을 보니까 로켓사에서 어느 대학에 이 모바일 캠퍼스를 조성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캠퍼스 내에 어디든지 무선 노트북 가지고 인터넷을 접촉해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편지를 썼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해줘라. 해줬겠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 해봐야 해주겠어? 그러고 시도조차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도를 한 거예요. 편지를 쓰니까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세계 두 번째로 대학 캠퍼스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생들 만족도가 1위가 되겠죠. 그리고 학생 수를 2배 늘리고 건축물이 3배가 늘어나는데, 학생 수를 2배를 늘렸다는 것도 이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71학번인데 우리 서울서 학교 다닐 때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안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청강생 제도가 있었어요. 4년간 똑같이 공부하고 배워요. 근데 졸업장은 안 나가. 그래서 청강생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원 늘려주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2배나 학생 수를 늘렸다는 건 이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숙대하고 가까운 데 있어서 고등학교 때도 여러 번 숙대를 가봤는데, 이 강의를 할 무렵에 한 4년 전에 벌써 서울 간 김에 숙대를 일부러 가봤어요.
가봤더니 건축물이 양적으로 3배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은 석조 건물로 온 거예요. 석조 건물로 오면 겨울에 따숩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죠?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실적으로. 그 다음에 빚이 있었어요. 시작할 때. 왜? 원래 고종황실에서 엄기비 해서 이 학교를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그 학교 부지를 학교로 명예 이전을 않고 그냥 국유지로 놔둔 상태로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계속 거기에 대한 차용료를 내야 돼요. 근데 못 내서 빚이 있는데 기부금 1,000억을 조성을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도 야무지죠. 비아냥 먼 말도 없는 꿈도 야무지죠. 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냐면 10억이나 모으나 봐라. 이렇게 비아냥 거예요. 10억이나. 근데 1,000억 이상을 목표를 달성했어요. 자, 25,000 전체 2대 졸업생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뭘 운동을 했냐면 등록금 한 학기 더 내기 운동. 등록금 한 학기 더 내자. 그게 목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분이 서번트 리더십을 강의했기 때문에 전 동문들한테 감동을 줬던 거예요. 신뢰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등록금 300만 원, 500만 원 한꺼번에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방법이 있어요. 자동이체 분담. 자동이체 통장에서 빠져나오면 내가 내는 것 느낌도 못 받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자기는 또 재벌이나 기관단체 찾아다니면 또 모금도 하고, 그래서 초과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행정혁신의 메카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견학을 오고, 그러니까 기업들조차도 성공률을 알려고 견학을 하고, 그러니까 양병무 박사를 여기에 파견해가지고 1년 반 동안